엔달러 환율이 1달러에 155엔대에 육박하며 미국은 금리를 내릴 기미가 없고 엔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독일한테 밀려서 4위, 내년 2025년엔 인도한테도 밀립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팀을 꾸렸어요, 아예. 여기다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무려 18조 원에 달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요. 아, 이번에 이집트로 갑니까? 네, 기자 피라미드는요, 한국인들한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동차 하면 이분, 이분 하면 자동차가 떠오르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율주행도 일부 기능 들어가 있고요. 파킹 기능도 들어가 있고 대단하죠. 4천만 원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에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시나 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인철 경제평론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국 출신 방송인이죠. 존 그랜지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5일 프랑스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시 주석은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양국이 지난 60년간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 협력의 선례를 세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유럽 방문은 2019년 이후 5년여 만입니다. 始终从战略高度和长远角度看待中欧关系，将欧洲作为中国特色大国外交的重要方向。 미국 대학가에 번지는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졸업식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반입 물품 제한과 보안 검색 강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위의 진원지인 뉴욕 컬럼비아 대는 오는 15일 예정이었던 졸업식을 아예 취소하고 학생들은 학교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가 반전 시위가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잦아들지 않으면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캠퍼스에서 체포된 사람은 50개 대학 2,500여 명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라파를 공습해 20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하면서 지상군 작전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최근 재개된 협상에서 양측은 휴전 기간과 인질 석방 등에선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종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마스는 종전을, 이스라엘은 일시 휴전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라파에서 곧 군사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때이른 불볕더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4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48.2도를 기록했고 학교 수천 곳이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의 기온도 44도까지 올라 통상 평균 기온인 37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폭염은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에서도 기승입니다. এরকম টানা গরম দেখিনি কিন্তু বৃষ্টি হয়েছিল বাদল হয়েছিল অনেক আরাম লাগছে এবার কাজে এক সপ্তাহ지 동남아시아의 이상고온은 엘니뇨 현상 때문입니다. 통상 3월에서 5월까지 건기에 폭염이 찾아오는데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9년에 이어서 5년 만에 유럽을 향했습니다. 5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세르비아, 그리고 헝가리 이런 순으로 유럽 나라들을 순방하는데 알파 기자님, 굉장히 외신에서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번에 가는 겁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좀 살짝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을 되고 있어 가는데요. 그걸 좀 약간 뚫어보려고 이제 가는 걸로 돼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에 가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뺏으려고 한다 이거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여기 지금 언급된 나라들을 보시면 말은 유럽이지 좀 약간 사쿠라 유럽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세르비아. 네. 세르비아는 무조건 러시아 편이에요. 왜냐하면 코소보 친하죠. 문제 이후로부터는 미국이란 절대 이렇게 친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보기엔 좀 그렇고 유럽 연합국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헝가리 오케이 유럽 연합국 맞아. 근데 유로 쓰진 않아요. 아직도 프로인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토 안에서 트로잉 목마라는 별명까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나머지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오케이 뭐 유럽. 근데 잠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유럽. 네. 뭐 미국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유럽을 지켜야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미국의 친구들을 자기적으로 꼬시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미국이 만든 그 고립을 좀 약간 뚫어보려고 한다는 걸로 보시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프랑스와 관계가 이 중국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크롱이 작년에 한 사흘 정도 중국을 국빈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1년 만에 만남인데 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뭐 5년 만에 유럽 간 거지만 네. 근데 명분이 이제 양국 수교 60년 기념이었어요. 양국 수교 60년이라 그러면 아마 계산 빠른 분들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1964년에 서방 국가 중에 제일 먼저 프랑스가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했었죠. 근데 아마 이번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나 폰데라이엔 의장 만나서는 이거 뭐 명확하겠죠. 주로 전기차 문제, 이제 그런 문제하고 그 EU 유럽연합의 반덤핑 조사 이런 얘기들 했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행선지가 눈에 띄는데 알파오 기자 얘기해 준 대로 이제 수요일에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수도죠. 거기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목요일에는 부다페스트 가서 네. 이제 헝가리에 그 요즘에 오히려 좀 유럽 말썽꾼으로 더 이름 높은 대통령. 오르반 빅토르 총리하고 만났고 사실 두 나라 다 유럽 내에서 약간 왕따 같은 그런 처지인 게 사실이죠. 근데 오르반 총리는 워낙에 권위주의 통치자고 반이민 극우파 선동 정치 이걸 유명하잖아요. 근데 친러시아 행보도 있고 그래서 뭐 유럽연합이 제재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리고 헝가리가 중국 밖에서 최대 그 화웨이 그 기지가 있는 곳이 헝가리예요. 아, 네. 그리고 중국 자동차에서 비아디. 이 비아디도 지금 유럽 내 첫 공장을 헝가리에 착공할 예정이고 그 헝가리가 완전히 유럽연합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세르비아는 확고한 친러시아입니다. 그렇죠. 세르비아에 가보면은 거의 3대 영웅이 누구냐면은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말고 발명가 테슬라. 네, 네. 그다음에 니콜라스 테슬라. 예. 그다음에 조코비치 테니스 스타. 그다음에 푸틴입니다. 그 정도로 기념품을 팔고 할 정도로 푸틴을 좋아하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딱 그 지역을 돌면서 의도는 뭐 나토 너무 함부로 나서지 마라라는 거하고 이 유럽 내에서 반중 반러 전선 이거를 균열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건 효과를 확실하게 좀 봤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어쨌든 뭐 디커플링 얘기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쭉 그 EU,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에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지금은 무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시진핑이 간 건데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상이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시진핑이 5년 만에 이제 유럽을 방문했고 프랑스 대통령뿐 아니라 EU 집행위원장까지 만났다는 건 그렇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죠. 경제적 측면에서.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굉장히 물가 때문에 많이 올려서 이제 경제 회복 시기니까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여전히 경기 침체 속 물가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EU 영내에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철강 굉장히 심각한 주력 산업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야, 너네 보조금 주면서까지 대량 생산하고 그걸 내수로 소화를 못하니 밀어내게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까지 주장을 했었던 거고 여기다가 뭐 미국하고 어차피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 그동안은 이 마크롱 대통령은 젊은 피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대선 과정에서 미국은 조금
예, 세계적인 어떤 경찰의 어떤 입장에 좀 벗어나 있잖아요. 자국 문제도 좀 버거우니까 젊은 혈기에 이제 내가 나서 중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쇼맨십으로 좀 보여주려는 것 같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시진핑의 의견은 간단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우리 공급 과잉 아니야. 보조금 주는 거 아니고 그건 오해다. 대신에 니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뭐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노력하기 위한 유럽의 노력에 나는 공조할 거다. 라면서 어느 한 켠을 내주면서 네. 어쨌든 이제 이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누구라도 나한테 한 편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이제 EU 집행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나. 근데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듣는 자리이지 경제적 측면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반전 시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개 대학에서 지금 체포된 사람의 수가 지난 20여일 동안만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죠. 동부에서부터 서부로 그리고 유럽에 있는 대학으로도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정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상 보면 꽤 격렬해요.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의 대학가 시위다 뭐 이런 얘기들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이나 수천 명이 체포됐다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 가자 지구에 저지르고 있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대학 총장들이 그거를 못 막았다는 이유로 반유대주의 네네. 또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뭐 사퇴하고 맞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뉴욕의 컬럼비아대 중심으로 이제 시위가 학내 점거 시위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미국 언론들의 관심도 전부 다 컬럼비아대라는 장소에 대해 초점을 맞췄는데 근데 경찰이 1일이었나요? 학내에 들어가서 이제 체포하고 무더기로 연행하고 뭐 폭력적인 진압 이렇게 네. 하면서 그다음에 오히려 미국 전국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점거 농성 이런 거 확산되고 뭐 그다음에 그 UCLA 같은 데서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친 이스라엘 시위대가 공격을 해서 이건 조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폭력 사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경찰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있고 뭐 미시시피대를 비롯해서 이런 지역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 내 어떤 세대 갈등이라든가 잠복해왔던 갈등 같은 거, 견해 차이 이런 것들이 이쯤 되면 이거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계기로 터져나온 게 아니냐 싶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하면서 이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고 법치도 중요하다. 법치의 방점을 찍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o let me be clear. Peaceful protest in America. Violent protest is not protected. Peaceful protest is. It's against the law when violence occurs. 시위 때문에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위한 정책 바꾸지 않겠다라는 건데 뭐 대선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스럽긴 할 것 같아요. 조은 씨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베트남전 그 당시에 이제 반전 시위, 68년 반전 시위의 데자뷰다. 특히 이제 콜롬비아 대학도 그 68년도에 그리고 같은 날 같은 건물에 경찰이 진압을 했던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가지 데자뷰를 낳고 있는데 친구들도 있을 테고 뭐 여러 주변에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 반전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 일단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어느 정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해서 우파 뉴스, 그 주요 뉴스 매체 그리고 좌파 뉴스 주요 매체 그것도 보고 되게 비슷했어요. 거의 둘 다 이스라엘 편 그쪽 좀 친이스라엘 사람들 그 편 들고 있는데 그래도 좌파 뉴스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냥 뭐 이렇게 친 팔레스타인 뭔가 그게 있는데 그래도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근데 우파는 되게 강력하게. 네. 그래서 정말 오히려 독립 뉴스 훨씬 더 규모가 적은 그런 데에 가서 좀 보면은 사실 둘 다 너무나 양극화 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황은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그렇진 않은데 도저히 잘 뭐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현 씨가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은 잘은 몰라도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편들어 줘야 된다고 느끼는데
기성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좌파건 우파건 언론에 보면은 그런 목소리는 잘 안 나오고 이거는 둘 다 이스라엘을 옹호하는데 다만 막 옹호하느냐 좀 부드럽게 하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살을 지켜보는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거는 아무도 대변해 주지 못한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하원에서 반유대주의 인지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알파 기자님 어떤 겁니까? 이 법안이 좀 신기한 것도 많은데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하면 반유대주의랑 똑같은 의미다라는 식으로 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이거는 일부 유태인들도 이제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비판을 했는데 네. 예수님을 유태인들이 죽였다는 하는 말 하는 것도 반유대주의예요.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네. 법에 따르면? 예를 네, 들면? 그러면 누가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기존에 있었던 사실을 빼앗아 간다면 그럼 그 사실 대신 다시 한번 인공적인 사실 하나 만들어주고 제공을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이거 좀 약간 비판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네. 유명한 어떤 유태인이 이 법 때문에 오히려 반유대주의가 자기 될 거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 반감 때문에. 네. 어쨌든 이 반전 시위가 지속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젊은 세대들이 바이든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이 팔짱 끼고 이 방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반전 시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들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사이사이 낀 연휴가 많아서 국외 여행 떠나시는 분들 참 많죠. 이때 빠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특히 슈퍼 엔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내려가나 그래서 바닥 및 지하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단 구정원 기자님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엔달러 환율이 네. 이제 평균 잡아서 한 140.5엔 그 140.5 정도였는데 네. 작년 10월에는 심리적 저항선이다라고 얘기하는 150엔도 일시적으로 올 들어서는 더 약세죠. 달러당 지금 160엔 그때 이제 34년 만에 엔화 가치가 최저다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수출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또 너무 약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가 문제 같은 것도 있겠지만 경제 신뢰도 전반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게이단린이라 그래서 일본 경제연합회 여기에 그 토쿠라 마사카즈 회장이 아무리 그래도 달러가 150엔을 넘는 것은 엔화가 너무 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히 정부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알포 기자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엔화 환율 엔저 현상 들으면 바로 드는 생각이 올라가기 전에 저도 한번 갔다 와야겠다. 갔다 와야 되겠다. 네, 내가 빨리 가서 우동하고 수시 먹어야 돼요. 엔저인데 우동보다 더 비싼 거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와규 가게들이 열렸더라고요. 와규까지. 그렇군요. 원래 일본이 한국보다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대중교통만 높은 거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행 가고 쇼핑하고 그러면 참 엔저여서 좋기는 한데 또 바꿔 생각하면 요즘에 한국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유럽에 간 사람들도 가면은 유럽이 더 싸게 느껴진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냥 우리 물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더 체감을 많이 하나라는 의문도 사실은 들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GDP 봤을 때 독일에서 이제 순위가 밀렸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일본 과거서부터 꾸준히 이제 거주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하셨던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네. 최근 지난해 빼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물가가 똑같네. 600엔짜리 우동은 그대로 600엔이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물가가 안정적일까라고 했는데 지난해 물가는 사상 최악입니다. 지난해는 연평균 물가가 3.1% 올랐어요. 3.1이요? 일본에서? 48년, 반세기 만에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34년 만에 최저라는 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일단 달러 환산하면 다 손해예요. 물론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있고요. 일본 가서 돈 쓸만 나다. 라고 하니까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외국 관광객한테 가격을 차별할 만큼 관광객이 밀려드는 거 맞아요. 근데 국내 개인들, 일본 국민들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무슨 일이지? 한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이 그렇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독일한테 밀려서 4위, 내년 2025년엔 인도한테도 밀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달러 대비 환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이미 연초 대비 지금 10% 넘게 떨어졌어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사실은 일본도 굉장히 먹거리 물가는 수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달러 주고 사와야 되니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비도 위축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제로로 올리긴 했지만 미국은 무려 기준금리는 5.5%예요. 일본은 제로고요. 우리나라는 3.5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금리 차 때문에 야, 엔화 팔고 달러 사. 라는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나 일본 정부가 과감하게 긴축 정책을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잃어버린 30년 동안 정말 경기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돈을 막 풀었잖아요.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거의 헬리콥터 밴처럼 돈을 풀었거든요. 그럼에도 안 살아나던 경기가 모처럼 만에 살아나는데 이걸 꺾을 거냐. 차라리 물가 고통이 조금 더 있더라도 물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를 일단 부흥시키고 보자라는 이제 내면에 이제 의도가 깔려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정부 국가 부채가 1,000조 엔이 넘어요. 이게 0.1%만 금리가 올라도 이자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못 오르는 속내도 좀 있어요. 네. 그나저나 이 와중에 한국과 일본의 그 경제 성장률이 역전됐어요. 참 이런 뉴스 듣기가 쉽지가 않은 뉴스인데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역전되나? 우리 또 뭘 해도 일본과 항상 그 경쟁 관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엔저가 영향이 있는 겁니까? 엔저도 물론 뭐 영향이 있긴 하고 지난해에는 이제 1998년 이후 25년여 만에 한일 간 성장률이 역전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회성이고요. 올해는 다시 복원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엔저가 계속 가속화되면 우린 두 가지를 걱정하게 돼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네네. 경합도는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전제품, 자동차 제품, 철강 제품, 석유화학 제품 일본 기업과 같은 가격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 일본은 연초 대비 2자릿수 이상 빠졌어요. 근데 한국의 원화 가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빠지긴 했지만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무역회계 통계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한국의 수출 단가는 0.12% 떨어지고 금액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물론 뭐 한국 기업들이 이제 현지화 전략 그리고 이제 뭐 기술이나 이제 품질 경쟁력으로 예전과는 달리 조금은 이제 이런 경합도가 좀 다소 희석됐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늘 엔저가 상수화가 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는 이걸 뛰어넘는 기술 개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 얼마나 많이 갔느냐. 지난해 일본 여행 가신 분들 700만 명이에요. 한국인이. 그리고 일본인은 한국에 얼마나 왔을까요? 많이 240만 명 왔어요. 왜냐면 또 우리가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끊기면서 내수 정말 안 좋았거든요. 화장품 업체, 호텔 업체부터 맞아요. 네. 시작을 해서 너무 안 좋아서 모처럼 이제 일본 관광객 포함해서 중국 관광객을 다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데 중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한국을 갈 겁니까? 일본을 갈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네. 이번에 좀 궁금한 건 일본이 다시 뭐 반도체 이쪽 부흥을 꿈꾼다라는 헤드라인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투자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은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하려는 겁니까? 특히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좀 뭐라고 해야지 좀 등한시해요. 좀 뭐, 낮게 봐요. 네, 애써 무시, 외면 무시하려고 뭐 이런 게 해요. 좀 있죠. 네. 근데 일본은 잠재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1990년대 이전에 세계 반도체 시장 탑 10 안에 절반이 일본 기업이에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이 첨단 산업, 특히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도태됐어요. 순간 선택도 좀 잘못했고요. 산업 구조 조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그게 늦어지면서 일본이 조금 도태됐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다시 한번 반도체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잖아요. 네. 나 전교 1등 해봤어. 중고등학교 때 조금 떨어졌지만 나 다시 공부할 거야. 이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네. 공부하는 방법, 고기 잡는 법을 알아요. 네. 근데 지금 시기가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2024년부터 인공지능 AI 기술이 튀어나오면서 그동안 한국이 독점했던 메모리 기술이 주가 아니라 반도체 패러다임이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급속하게 빠르게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일본은 지난해부터 팀을 꾸렸어요, 아예. 과거에 잘했던 애들 다 모아. 뭐 키옥시아,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네. 대표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일본 하면 장점이 뭐냐? 소부장, 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한테 종합 경쟁력을 두면서 여기다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무려 18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이제 쏟아부으면서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를 일본에다가 공장 1개도 아니야. 2개 유치해서 지금 네. 짓고 있고요. 대만 반도체는 거기에 한 10조 원 정도 이제 일본 정부가 지원을 해주니 네. 야 우리 제3공장, 제4공장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손들고 있는 상황. 미국은 무려 반도체 칩스법을 통해서 무려 70조 원을 쏩니다. 70조. 보조금을 현금 지급해요. 그럼 유럽연합은 62조 원을 쏩니다. 일본은 18조 원을 쏩니다. 네. 한국은 얼마 쏠까요? 보조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로. 오. 보조금은 없고요. 네. 세금을 일단 세금. 투자해서 투자한 이제 이 투자금에 대한 세금을 일부 깎아줄게. 투자해서 돈이 이득이 남으면 손해 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득이 나면 세금을 조금 깎아줄게.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일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네이버. 라인 이슈를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지금 대충 상황이 어떤 건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라인 야후라는 회사를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네. 소프트뱅크가 지분 절반씩 투자한 이 A홀딩스라는 합작법인 네.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작년 11월 달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제 사이버 공격 당하고 그다음에 라인 야후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 조금 한일 간의 문제가 된 거는 사기업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일본 총무성이 나서서 행정 지도를 했다. 이제 국내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도 많이 보도를 했죠. 네. 근데 그 니혼게이저의 보도를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 합작 자회사인 A홀딩스 여기에다가는 자본의 지배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이런 유출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소프트뱅크 쪽에다가는 그 라인 야후의 자본 참여를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라. 근데 뭐 이례적으로 구두 요청을 했다. 일본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의 경영 체제가 정보관리 안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일본 정부는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의 라인 이용자가 9,600만 명이니까 1억 명 정도 네. 되잖아요. 근데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 명인데 1억 명이 쓰고 있다 그러면은 정부가 행정 지도를 하는 것 자체를 뭐 이상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규모가 너무 커서. 예, 왜냐면 네. 일본의 지자체들도 이제 행정 절차를 신청하거나 뭐 아니면 결제할 때 이런 때 이제 라인 야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 인프라가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 A홀딩스랑 소프트뱅크 양쪽에다가 전부 다 자본 구조를 얘기를 하니까 경영권 넘기려고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라인 야후 시가총액이 지금 보니까 3조 엔이 조금 안 되는 이런 규모인데 그럼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지분율을 높이려면은 수천억 엔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소프트뱅크의 기존 주주들이 라인 야후에다가 그렇게 쏟아붓는 것을 순순히 응할까?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의 그래서 사장도 라인 야후가 저 회사이긴 한데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겠다 계속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근데 정부가 나서서 특정 기업에 이거 지분 팔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거치게 표현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 되죠. 네. 그거는 얕잡아 보거나 한 수 아래로 보거나 네. 정말 이제 이 우방국이 아니라 적대국한테 보통 행하는, 적대국에 행하는. 행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강하게 반발해야 돼요. 우리가 공들여 놓은 기업의 어떤 경영권까지 이제 일본 정부의 입김 아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차단해야 될 대목이에요. 물론 뭐 일본 입장에서 조금 꺼림칙은 해요. 네. 내가 그게 이속 사용해야 되나? 이게 지금 메신저만이 아니라 야, 여기서 금융 서비스도 하지, 결제하지, 송금하지, 전부 다 여기서 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 개인정보가 과연 안전할까? 혹시 이제 본국으로 넘어가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오용된다면 네. 이런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예의주시한 것 같아요. 건수를 좀 기다렸다는 듯이 네. 기존에 이거보다 더 큰 사건도 많았거든요. 뭐 900만 건 이상의 최대 유출 사건도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보안 검색 강화해 정도에 그치고 과징금을 올리면 끝이에요. 네. 근데 지분율까지 변화를 해서 경영권을 넘어가게끔 하라라는 건 도를 넘어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야 돼요. 사실은 이 네이버 라인이 직접적으로 나서기 좀 어려워요.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일반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네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과 한국 기업 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반시장적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 2003년에 발효된 한일 투자 협정이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이 위반된 가능성이 있고 이 협정에 따라서 양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똑같은 채국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WTO 세계 무역기구 제소권입니다. 근데 아마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구두 요청을 하는 거죠. 존 씨는 일단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이 각종 메신저를 접해보셨을 네.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이 일본에서 라인이 가진 의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다양하게 써봤어요. 네, 그리고 네. 뭐 미국에서 이상한 게 원래 메신저는 아마 애플 폰 네. 그리고 탑재돼 있는 애플 메신저 그거 애플 폰 없으면 우리하고 얘기하지 못해. 그러면 사람들 애플도 많이 사게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외국 가보면 아마 유럽 그거 왓츠앱도 네.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카카오톡은 한국에서 쓰이고 그리고 위챗은 거의 중국에서만 쓰이고 그리고 라인은 여러 나라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 뭐 대만 친구들하고 라인도 쓰고. 네, 동남아 쪽은 라인을 많이 쓰죠. 네. 네네. 평론가님 그래서 우리 또 가장 어려운 예측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이? 글쎄요. 일본 정부의 압박에 우리가 만약 굴욕했다라고 하면 앞서 이제 동남아 시장, 태국이나 대만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또 1등이거든요. 그러면 2억 명 이상 사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도 똑같은 요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네네, 같은 대주주가 이슈가. 다른 나라 국가에서 우리의 개인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유출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그럼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팔고 나가라라고 네네.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정부, 국회, 그다음에 여야 힘을 합쳐서 이거는 우리가 좀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본을 이제 유념 있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일본의 로비력. 로비력. 그것도 무시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미국 캠페인에서 플랜 B까지 감안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밑 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2개 라인을 만든다? 지금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좋은 절호의 기회이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이제 우방을 계속해서 앞으로 몇 년 더 이제 든든히 뒷배를 밝혀주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발판 삼아서 이제 완전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제 외환 시장에서의 엔저 현상도 마찬가지고 중국하고의 이제 경쟁이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용인해 주느냐. 미국 달러화가 얼마나 빨리 약세로 돌아서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엔저의 향방이 갈리는 거예요. 이제 누가 되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친우호적으로 일본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이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일본 경제에 대해서 전망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일본의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관련 소식 앞으로도 꾸준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주신 이인철 경제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번 출연자는요. 자동차 하면 이분 하면 자동차가 떠오르는 자동차 공학자이십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요. 막무가내 질문을 던질 겁니다.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저희 월드CW의 즐거운 여행 시간이죠. 알파고의 3분 세계 일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기자님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요. 이번에 이집트로 갑니까? 네, 이집트로 갑니다. 자, 이제 오늘은 포맷은요. 진짜 가이드처럼 하려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가이드로 생각하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 기자 피라미드에 왔고요. 제 뒤에 보이는 이제 이 유명한 기자 피라미드는요. 기자 하이라이트 포인트예요. 한국인들한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저 맞은편에 보이는 호텔 보이시죠? 그 호텔은 바로 우리 민족이랑 관련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카이로 회담이 거기서 열렸고요. 그래서 기자 피라미드에 와서 그냥 기자 피라미드 앞에서 사진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좀 이번 계기로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내로 갑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 가요. 저 이제 가이드니까 어디서 잡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이제 편하게 앉으시고 이제 시내 카이로에 오시면 카이로 고각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직 인간들에만 미라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 이제 보이다시피 동물들의 미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이로 고각 박물관을 떠나고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이집트에 거의 900년 가까이 수도를 했던 도시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와서 여기를 이제 유럽의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는 다음에 수도가 됐어요.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신기한 문화 유적지들이 있는데 이 문화 유적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럽 문화하고 이집트 문화를 짬뽕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에 있었던 그 다신교 신앙 체제하고 이집트에 있었던 원래 그 아몬, 라, 뭐 이런 그 이집트 고고 신앙을 이렇게 짬뽕으로 만드는 유적지들이고요. 마지막 한 곳을 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집트가 왕정 시절 때는 여기에다가 너무나 예쁜 궁전들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이 몬테자마 궁전은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약간 독립성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멋진 궁전을 만들고 네. 이집트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바로 여러분 앞에서 지나가는 이 지하철 네. 이건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됐던 지하철들 중에 하나예요. 180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800년대 말기쯤에는.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는 그냥 야외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박물관이다. 예. 근데 그 작년에 갔다 오신 분의 사진을 보니까 그 기자의 피라미드들 앞에까지 쫙 주택단지 들어선 거 보고 예전에 사막이었는데 집들이 쫙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사막이고 벌판이었거든요. 지금 사진 근데 보고 아파트 충격이네. 제가 충격이네. 그 저도 사진 보고 이게 합성인가 합성인가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로 그 앞에가 주택들 쫙 있고 거기 가운데 피라미드가 솟아 있는 그런 형국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 2번 갔었는데 원리주의자들 뭐 관광객 몰살 사건이 생기면서 수백 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카이로공을 완전 맞췄어요. 그때 간 거예요. 어머. 그러다 가다 보니까 뭐 가자는데 그래도 갔으니까 기자 피라미드 가야 되잖아요. 네. 관광 못해도. 낙타 타고요. 거기를 피라미드를 도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낮인데 혼자 돌았어요. 그 앞에 가이드만 한 명 있고. 정말 낙타를 타고. 예, 낙타 타고. 여러분 사실은 낙타는 사막에 있고요. 네. 이집트는 대도시에는 낙타를 보실 수가 없고 너무 낙타 타고 싶다 하시면 거기 데워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좀 약간 낙타 문명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약간 벗어나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이제 이집트도 그렇고 다른 중동 국가들도 그러는데 사막 사파리에 갈 때는 꼭 타고 가는 차는 무조건 대형 SUV 차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반 차는 왜 안 되고 왜 SUV 차만 가능해요? 항상 궁금했어요. 사막 자체가 바닥이 우리가 말하는 온로드 자체는 거의 없는 거죠. 오프로드 개념이어서 사막용은 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 경주차 중에서 다카르 랠리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카르 랠리가 위치가 변경이 됐지만은 그 가는데 이 사망자도 2~3명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위험 요소가 집중되는 곳이 사막지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파고의 3분 이집트 여행과 함께 낙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소소한 듯 소소하지 않은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자동차, 교통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혹시 자동차에 특별한 뭔가 애정을 갖고 계신 일단 분이신가요? 어렸을 때는 친구의 집에서 그런 거 수리하는 것도 많이 같이 보고 그리고 저도 직접 또 많이 수리하기도 했었어요. 기계 부품이 아니에요. 이제는 휴대폰에다 바퀴 붙이는 움직이는 가전제품,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네, 네. 예전같이 뚝딱거리고 고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장나면 두 손 들고 포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 차가 제가 운행하면서 내일 고장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게 노트북에서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언제든지 수리가 가능합니다. 남자라면 자기 자동차를 직접 수리해야 돼.
주제가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 참 어떻게 보면은 낯선 조합인데요. 언어의 네. 조합이. 네. 일단 구정 기자님, 이달 초, 그러니까 지난달 말 이달 초에서 그 5대 모터쇼라고 하죠. 베이징에서 모터쇼가 열린 것 같던데요. 이번에 베이징 모터쇼가 뭐 굉장히 이전보다 네. 훨씬 더 언론들 관심이나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중국의 위상이 그만큼 자동차 업계에서 올라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 BYD, BYD라고 쓰는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몇 년 전에는 BYD 나오면은 그냥 뭐 중국에 잘 나가는 회사가 또 나왔나 보다 그랬는데 요새는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차들, 버스들 상당수가 BYD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우리 그 승용차로는 없기 때문에 잘 못 느꼈는데 이렇게 많구나 그랬는데 그 BYD의 그 왕창프 회장이 아마 지난달 25일이었나요? 그 샤오미의 웨이준 회장이 그 BYD 부스를 찾아가서 세계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하고 그 취재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딱 두 사람이 이제 악수하는 그렇게 연출하는 거 이거 보면서 이렇게 손을 잡는구나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뭐 현대자동차의 최대 경쟁자가 나중에 네이버가 되는 거 아니냐 하도 인공지능 이런 쪽을 융합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모터쇼에서는 저는 그 장면이 아주 기억에 남았어요. 네. 요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샤오미 카라고 SU7 모델 지금 5만 대 이상 판매되고 있는데 아마 포르쉐하고 모양 디자인 비슷하죠. 4천만 원 좀 넘습니다. 가격이요? 자율주행도 일부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오토 파킹 기능도 들어가 있고 대단하죠. 그런데 4천만 원대. 4천만 원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포화된 중국 시장을 넘어서 유럽과 미국 제3세계로 나가니까 뭐 미중 간의 경제 갈등, IRA라든지 각종 규제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과잉 생산하면서 저가의 전기차, 저가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대한민국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모빌리티의 변화가 5년, 10년 사이가 극대화되고 가장 크게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혼란이 될 거예요. 저도 전기 자동차 하면서 저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움직이는 가전제품, 바퀴 달린 휴대폰 그 세대가 본격 등장을 했다.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다 타봐야 되겠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나저나 이 베이징 모터쇼 얘기를 했으니까 알파 기자님, 그 우리 또 월드시사 W의 단골 손님이죠. 일론 트럼프? 머스크. 트럼프가 있었네. 깜빡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월 말에 중국을 깜짝 방문했어요. 일주일 전에 인도 모디 총리와 만나는 그 만남을 캔슬하더니 중국으로 날아갔어요. 이것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8일 날 이제 자기 전용기를 타고 갔어요. 저는 왜 전용기를 타고 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반 비행기를 타야지 더 재밌거든요. 어떤 기내식이 나올 건지 그래서 짜릿짜릿하거든요. 여튼 그런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중국의 2인자 리창 총리랑 만났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테슬라 데이터 안전 검사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FD 조시가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 풀렸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이두이라는 중국의 구글이 있어요. 이렇게 곰, 발톱 같은 이렇게 좀 로고가 있는데요. 바이두. 근데 그 바이두의 사장님이랑 또 MOE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같이 내비게이션 하자. 해서 그것도 좀 사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이 중국 시장에서 마스크 형님이 자기 전기차들을 좀 약간 더 많이 달릴 수 있게끔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 중국 시장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두 분이 어떤 얘기 했는지를 제가 알죠. 어떤 얘기? 와, 국정원에서 정보가 샜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테슬라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데 가성비가 떨어진 겁니다. 그 중국산 전기차가 경쟁이 높아지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도 20-30% 가격 낮췄는데 잘못하면 적자거든요. 근데 차가 나오는 타이밍도 신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테슬라는 거기다 전체 판매는 뚝뚝 떨어지고 가격은 더 이상 못 낮추기 때문에 8월 8일 날 로보택시 레벨 4를 발표하겠다고 앨런 머스크가 트윗을 날렸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들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야 이거 레벨 4의 자율주행을 지금 샌프란시스코도 난리인데 어디서 테스트를 하느냐에 대한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리창 총리 만나서 중국에서 합의를 보면서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 본 것은 상해 공장에서 만드는 모델 3와 모델 Y 차종에 한정돼서 풀 셀프 드라이빙 즉 테슬라가 가장 자랑하는 자율주행 개념을
중국 시장에다 풀겠다라고 한 거 그 허가를 이창 총리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8.8년 발표하게 되면 시장이 중국이다. 전 세계 전기차의 반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 넓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테슬라가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이걸 발판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코옥이라든지 서로의 시너지를 노렸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배경에는 그런 앨런 머스크의 급한 마음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번에 북경 모터쇼 테슬라 전시 안 했거든요. 달려가서 미팅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차 타봤다 있으세요? 저는 못 해봤어요. 안 계세요? 저는 뭐 원래 많이 타보죠. 가장 많이 타보셨고요. 안 타보셨어요? 직접 안 타봤지만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유튜브나 그런 식으로. 저 타봤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어디서요? 저 아부다비에 있는 마스터시티에서 탔는데요. 아, 그때 타신 거예요? 네, 그때 그 차가 알아서 이제 파킹 아래에서 나가고 가고 싶은 거를 이제 그 차에다가 타면 그거 입력을 하시거든요. 나 여기에 가겠다. 네. 그 부톤들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거기에다가 가서 알아서 또 주차를 해요. 근데 무인이었어요? 무인, 자율주행 무인. 좀 불안하지 않았나요? 아직 그 마스터시티라는 시티를 딱 자율주행에 맞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체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도심석에서 타야지 그건 이제 도파민하고 아드레날린 좀 발사를 할 텐데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두 가지 모델인데 하나 벌써 사고 나서 지금 중지가 됐고 나머지 이제 250대, 300대 정도만 운행을 해요. 근데 이제 구글 웨이머만 운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GM의 크루즈는 사고 나면서 정지돼 있고 서울에서도 심야 버스 지금 운행을 하거든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에 자율주행 세계 최초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차가 안 들어온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심야 새벽 12시에 한 14시까지는 아무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안 다니고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근데 기사가 앉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응급조치하느냐? 못합니다. 바로 대처가 안 돼요. 그게 분업이래. 그래서 운전면에서는 분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구글카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7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이런 거 나오죠. 믿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구글카가 다니는데 자, 오해 동그란 거 돌아가면 저 자율주행이라는 거 사람들이 압니다. 또 옆에 오토노머스 비클이라고 크게 써놔요. 그러면 차들이 근처에 안 간대도요, 멀리. 그 속도는 40에서 50. 그리고 800만 킬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는 것은 러시아어라든지 각종 악조건에서 일반 사람 구분이 안 될 정도 똑같이 운행하면서 800만 킬로의 무사고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사고의 무사고는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가 있는. 일단 기술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기술이 주로 뭐가 있는 건가요? 좀 총정리. 굉장히 많습니다. 풀파킹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렛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이런 기능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가 있습니다. 레벨 0 하면 100% 내가 운전하는 거고 레벨 1 하면 우리가 뭐 이 크루즈 컨트롤에서 고속도로에서 100km 세팅하면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이런 각각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를 레벨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선 이탈과 전방부터 모든 걸 합치하는 걸 에이다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요새 고급차들 에이다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레벨 2 개념까지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나 또 지금 낮은 오토 파일럿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것들이 레벨 3라고 얘기했는데 3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특히 궁금했어요. 미국 사람인데 제가 들어본 건 일반 미국 사람조차 이 테슬라 개발한 것까지는 아직 중국에서 로보택시 실력까지는 안 될 거라고도 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일단은 외부의 정보를 인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라이더 센서, 레이더 센서, 초음파 센서, 카메라 4가지 써요. 4가지 쓰는데 이 중에서 테슬라는 카메라 7대만 쓰는 거예요. 왜냐면 라이더 센서가 제일 좋은 건데 당시에 10여 년 전에 초기에 이 자율주행 개념을 개발할 때 라이더 센서 하나가 4천만 원, 5천만 원이었어요. 우리가 차 보면 왜 지붕에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있죠? 그 라이더 센서입니다. 그게 몇 천만 원짜리예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못 쓰고 우리는 카메라만 가지고 하겠어 라고 개발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라이더 센서가 몇백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이제서 시스템 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굳혀져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도 그렇고. 그럼 교수님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차들 중에서 제일 높은 레벨이 무슨 레벨이에요? 지금 레벨 4는 아직 안 돼 있다. 뭐 언론에서 또는 기업체에서 우리 레벨 4다. 또 앨런 머스크가 트윗 날린 것도 레벨 4 이런 개념을 언급을 해요. 하고 있지만은 레벨 3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각 나라마다 이 평가 레벨 0부터 5까지 이제 얘기를 6단계 얘기하고 있지만 레벨 4는 2030년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자율주행하게 되면요. 레벨 4부터 진정한 자율주행차 시작이라고 보시고 레벨 3까지는 운전 보조 기능이다. 사고 나면 다 네 책임이다. 죽어도 네 책임이다. 나 자신만을 믿어라.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그 자동차 생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생산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장 그런 기술 다 거의 오프쇼링 해갖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거나 뭐 테슬라 있지만 그래도 미국사 주로 외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의 GM 포드 크라이슬러 빅3라고 크라이슬러 스텔란티스 이제 합병이 돼서 이렇게 되지만은 고민이 많은 겁니다. 자동차 산업하면 유럽과 미국의 양대 축이었거든요. 이게 축이 전기차로 가면서 전기차는 속된 말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퀴, 모터, 배터리 장난감이잖아요. 초등학생들 만드는 겁니다. 완성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파운드리가 뭐예요? 반도체 위탁 생산이잖아요. 전기차 파운드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파운드리는 전기차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배터리, 모터, 시스템 다 집어넣고 이 셋시가 다 만들어지고 덮개만 틀린 거하고 알고리즘만 틀리게 하면은 천의 얼굴을 가진 전기차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희 친구 중에 아직 그런 자율주행 차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본인 되게 좋다고 하는 게 그런 거 아까 차선 안전을 위해서 갖춰져 있는 그런 건 그거랑 뭐 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몇 단계 있는 거예요? 지금 레벨 3 개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적용하는 거 원래 차로 변경이 안 됐었는데 차로 변경이 가능해졌어요. 네,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 이번에 며칠 전에 뉴스 나오는 거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톨게이트라고 해서 돈 받는 데 있죠. 여기서는 이 자율주행 기능이 무산이 돼서 사람이 저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지해서 지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반대로 또 포기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애플카 포기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칼럼슨과가 포기가 아니라 연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연구했는데 삼성에서 애플 인공지능 폰이 나왔어요. 애플도 인공지능 폰이 나와야 되는데 인공지능 쪽에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명의 애플카 개발하던 인력을 인공지능 쪽으로 일단 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단시켰지 포기는 아니고 연기라고 보시면 되니까 기술의 성숙도가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지 애플카에 대한 것들은 세상을 바꾸는 신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의 꼭지점 누가 지배하느냐.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는 하청 기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서 알고리즘 회사입니다.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를 누가 지느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 기반이 안 되면 망한다. 이게 굉장히 무섭다. 그 중국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애플에 상당하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 포기한다고 해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지금 연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뭔가 이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중국 차도 얘기하셨고 한국 차도 얘기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토요타가 거의 자동차 기존 차량의 판매로는 세계 1위 하는데 1,000만 대가 넘습니다. 예, 근데 일본 차들은 말씀하셔서 들어보니까 이 임금 문제라든가 규제라든가 이 발빠른 대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일본은 R&D 쪽으로는 하고 있는데 일본을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이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항상 선언했잖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선정할 것이다라는 걸 몇 번 얘기해서 갈라파고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문제가 이 작년부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5년을 벌은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가 5년을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잘 나가고 있고 세계 넘버원 제일 많이 파는 게 도요타, 폭스바겐 그룹, 현대차 그룹 넘버 3잖아요. 이렇게 순위가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미국 시장에서 스텔란티스를 이기고 현대차 그룹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4번째 대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 가서 미팅을 하면요 전기차 얘기만은 멍해요. 그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희가 일본을 갈라파고스로 해서 저펜은 갈라파고스로 해서 잘라파고스로 잘라파고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당장은 하이브리드 차가 우세지만은 전기차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이 고립화 문제점 이 고민은 상당히 좀 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최후에는 누가 1위 되느냐? BYD가 세계 1위 될 가능성. 그다음에 테슬라, 현대차는 넘버 3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넘버 3까지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진짜 약한 것이 일본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고민이 많죠. 근데 교수님 미래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진짜 완전
자율주행 시대, 즉슨 알파고의 시대가 오면 이 자동차들이 이제 도시들에서 돌아다닐 텐데 도시의 구성이 어떻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구성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야죠. 자, 자율주행차 시대 오면은요, 사고가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레벨 4 이상으로. 예, 레벨 4 이상으로 왔는데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을 할 거예요? 자동차.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난리 난 게 딜레마 빠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100km 달리는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유치원생 노란색 입은 애들이 5명이 손 들고 쫙 지나가고 있어. 그럼 100km 달리다가 당연히 제동을 해야 되죠.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 근데 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애들이 지나가잖아요. 내가 우를 꺾고 좌를 꺾든지 간에 애를 피합니다. 그쵸. 왜? 내가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는 거 그 다음이야. 생각 안 해. 그게 인간이야.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이면요, 좌를 꺾으면 2명 탑승객, 우를 꺾으면 3명이 다 죽는다고 판단하는 거지. 얘는. 그러면 애들 사이에서 제일 공간이 빈 애 중에서 한 명만 치고 지나가는 거죠. 한 명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는 3명을 살렸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게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수십만 가지라는 거예요. 수십만 가지.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법적 체계, 이 보상 체계, 시스템에 대한 것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기술 발전보다 법적 체계, 시스템을 바꾸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국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10년이 채 안 됐고 고민이 많은 거죠. 과연 그런 상황 판단을 인간과 똑같이 차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가 않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 예. 질문을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지금 막 또 여러 개 강의하는 것 같아. 강의하다가 와서 또 강의하는 것 같아서 자율주행차 시대 분명히 옵니다. 레벨 4 이상이 오면은 책임도 거기다 물을 수 있어요. 물는데 자율주행차가 오게 되면은 구 기자님 먼저 운전하시겠어요? 아니면 자율주행차 전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운전 안 해서. 이걸 좀 버리고 싶다 얘기를 하시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도 다 그런 윤리적인 딜레마는 사람이나 인공지능이나 다 안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공지능한테 그 시스템을 입력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굉장히 믿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거의 믿고 사용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그거의 자체가 재미있어서 뭐 미국, 한국 이런 나라에서 안 되면은 그러면 되는 나라, 아직 되는 나라로 가서 그냥 여행하면서 그냥 운전해봐야겠어요. 당신은 아주 적극적이시니까. 후방 카메라도 싫어해요. 남자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자율주행차 나도 직접 운전하려고 그러죠. 아 그래도 전 알파고이니까 알파고 시대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불편한 데가 있는 분들이 더 훨씬 편해지죠. 굉장히 편하죠. 원래는 자동 변속기가 장애인을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일반인들이 더 쓰는 건데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 많은데 아마 자율주행이 나오게 되면 교통 약자들한테 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자율주행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더 몇 년 필요하다. 믿고 탈 수 있으려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느려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필수 교수님과 운전하지 않는 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레벨 4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살도록 해보죠. 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꼽은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자마자 뭉클하지 않습니까? 뭐 사연을 몰라도 이 할머님의 표정이 또 덤덤해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돈바스 작은 마을에 이 오체레티네라는 곳에 사는 할머님입니다. 이분의 연세가 거의 100세가 다 되셨어요. 98세. 네. 그런데 홀로 6마일, 그러니까 한 10km 정도를 걸어서 이 지금 위험한 지역에 있다가 탈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나침판이 있겠습니까? 지도가 있겠습니까? 도로도 다 파괴된 상황에서 파란 슬리퍼를 신고 지팡이에 의존해서 감각에만 의존해서 무려 10km를 이동해서 무사히 결국은 가족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상상해 보시면 음식도 없죠, 물도 없죠. 그리고 오시면서 한 번 또 넘어진 그 상태로 너무 지쳐서 잠이 들기도 했고, 무사히 구조가 됐고 결국은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이런 사진까지 함께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존 씨는 저 사진 보면서 좀 어땠나요? 사실 우크라이나 친구도 있고 그 친구의 어머니 몇 번 사는데도 폭격도 당하고 정말 인간은 언제 그 싸우지 않은 법을 배우겠냐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는 그나마 그냥 편하게 사시면서
그냥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도 겪어야 해서 너무 안타깝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마음이 아프죠. 네네.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휴전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혹한 것은 너무 많이 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그 많은 사람이 사망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아마 가족들 중에서 이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국제사회가 좀 단합을 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결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이제 자국 우선주의나 지역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요. 미래의 세계 평화가 좀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너무 일단은 안타깝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할머니의 의지 이것도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 근데 할머니 의지가 대단하신 건 맞지만 그러면 전쟁에서 죽은 다른 사람들의 의지가 없어서 죽은 건 아니니까 물론이죠.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게 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굉장히 다행이지만. 네. 그래서 이 사연을 듣고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형 은행이죠. 이 모노뱅크 최고 경영자가 이 할머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혐오스러운 전쟁이 우리 땅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들려온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